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교원의 전인상담 책임교수 김온유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연극성, 듣기에는 그냥 연극성이라고 들을 수 있는데 원어에는 히스테리성이라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트로닉, 히스테리칼,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섞여 있고 뭔가가 감정이 예민한 것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연극성 인격장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또 가지고 있지만 연극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장애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연극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는 뭘까요? 그래서 연극성 인격장애는 다시 한번 비군 인격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부적응 성격이다. 그래서 연극성, 자기애성, 경계성, 반사회성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극성이니까 연극성 성격의 의미,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친 노력과 과도한 감정 표현을 하는 성격이다. 과도한 감정 표현. 아까 히스트로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스테리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연극이나 그다음에 자기 감정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어떤 역할, 그런 성격, 좀 튄다고 그러죠. 예, 그런 성격을 연극성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성격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내면의 인격이 아까 내면의 인격과 외면의 인격이 있는데 외적 인격은 언어와 제스처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내면의 인격은 그 사람의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외적으로 아닌 척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연극성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연극성 인격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부적응 상태의 인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격 장애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인 부적응 상태, 사회성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인격을 인격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지금 7개가 되는데요. 7가지 중에 5개 이상이면 인격장애로 볼 수 있고 5개에서 3개 정도 되면 평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하로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100% 다 되면은 정말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고 행동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중간 정도 되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가면을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절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개에서 3개 사이는 건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돼서 6개, 7개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첫째,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튀어.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유별나게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 특히 여성들이 이게 많거든요.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아주 유별나게 귀걸이를 하고 막 꾸미고 아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도발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죠. 어디가 허하시냐? 마음이 혹시 허하시냐?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죠. 유별나게 유혹적이고 도발적이다. 감정 굴곡이 심하고 피상적이다. 가까이 하기는 참 쉽지 않는 그런 인격이죠. 감정 굴곡이 심합니다. 그리고 피상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기 주관성이 없고 그 감정이 자기 감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외모를 과시합니다. 항상 잘 꾸며야 되고 나가야 하고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1시간 이상을 꾸며야 되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뭐를 갈아입고 이런 외모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 외모가 좀 이렇게 꾸미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가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지나치게 인상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든 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꾸미는 그런 삶.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쉽게 받아서 쉽게 분노하고 그 환경에 쉽게 노출이 되고 아니면 또 쉽게 거기에 또 행동을 하고 대인관계가 실제보다 더 친밀하다. 대인관계가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데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또 화를 내고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숫자를 한번 보시고 60% 이상이 되면 사실 이거를 OX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O 그다음에 세모 그리고 X에서 O가 2점, 세모가 1점, X가 0 이렇게 해서 하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뭐 개수도 개수고 그 강도가 그렇다, 조금 그렇다, 아예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적어도 60점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에 속할까요? 장애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인관계가 부적응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결국 그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그 내면에서는 항상 사랑과 인정이 요구가 결핍이 되면 화를 내고 심히 낙심하고 그 사람을 또 배척하죠. 아까 버림받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했다면 이 연극성 인격장애도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많습니다. 시기, 질투, 경쟁심.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충분히 외모가 괜찮고 삶이 괜찮아도 그 내면에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많이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경쟁심이 많고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강한 분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인 분노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애착관계의 분노 그리고 성장 과정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여러분 그 반사회 인격장애도 그렇고 경계선 인격장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경계선 인격장애는 자학으로 오는 거고 반사 인격장애는 다른 사람을 먼저 버리거나 학대를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연극성 인격장애는 자기를 과도하게 꾸며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 표현입니다. 사람마다 그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맛깔이 나고 그리고 자기 표현이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에게 호소해서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좌절을 할 때 자살 시도를 해버리거나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경계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많아서 또 그래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인격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역기능적인 환경과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인지하고 기도했을 때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순화가 돼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하죠.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연극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칼한 이러한 인격장애의 그 심리학적 진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제 항상 심리학적이라 할 때는 정신분석적, 그 다음에 또 무슨 인지행동주의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기간이 만 5세에서 7세 기간이니까 5세에서 7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엄마를 보고 성적 동질감을 느끼고 남자아이는 아빠를 보고 성적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아들은 엄마를 보면서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딸은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경쟁으로 대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엘렉트라 컴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2살이 돼서 딱 보면 실제 현실에서는 엄마는 아빠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나의 아내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기간에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의 어떤 것이 채워져야 행복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애정이 채워져야 됩니다. 엄마로부터의 애정이 채워져야 되고 아버지로부터의 또 애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애정의 결핍, 이게 갈등의 첫 번째가 되죠. 그러면 애정을 받을 때 오는 결과가 뭡니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친밀감과 신뢰감이죠. 그 다음에 그 애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들은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피아제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는 감각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감각기의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애착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안아주고 신체적 애착,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눈빛의 애착, 정서적 애착입니다. 눈빛을 쳐다보고 그리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눈빛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넘어져서 다쳤을 때 얼른 그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줄 때 그 아이는 애정,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안정애착이라고 그러죠. 그 안정애착이 형성되면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인티머시, 친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경계선 인격장애, 반사의 인격장애, 그 다음 오늘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리고 연극성 인격장애. 이 연극성 인격장애는 모친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적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아이의 바람은 그 사람의 바람은 엄마의 따뜻한 가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애착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것처럼 엄마처럼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죠. 자, 이러한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남자였을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러한 애정이 결핍이 된 아내였을 경우에는 남편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 결핍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인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무의식의 생각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 신념은 긍정적 신념, 부정적 신념은 왜곡된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인데 그러한 신념은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이 부정적 신념이면 또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악순환이 돼서 또 하나의 부정적 신념을 만들어서 점점 커지게 되고 거기에 고착이 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셉니다. 자기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적 사고의 첫 번째가 나는 부적절한 존재이며 혼자서 삶을 영위할 수 없어. 이러한 성격은 의존성 인격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의존성 인격장애에 앞서서 히스테리컬한 이 인격장애는 과도한 자기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인격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봐준 사람이 나는 항상 필요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만 해.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가 있고 온유한 경우가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항상 모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인격장애 가운데서 그럴 수 있다라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이 인격장애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반드시 이러한 강박적인 생각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극성 장애는 나는 반드시 이 외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해. 아니면은 나의 어떤 튀는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끔 해야 해. 이러한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의 인지적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밤에 잠을 못 자죠.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즐거움을 주어야 해. 대개가 여러분들이 그 코미디언들, 그 다음에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즐거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냉소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받을 때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어떤 연예인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루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 대개가 이러한 연극성 인격장애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한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들기를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아픈 것을 감추기를 좋아하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보면은 나는 그러면서 반드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격 장애인들의 특징적 사고방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굳어진 생각은 어떨까요? 그 굳어진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5개 이상인 경우를 한번 자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주목받기를 좋아한다. 이거 다시 한번 진단해 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성의 호감을 사는 편이다. 세 번째로 변덕스럽고 기분이 잘 변한다. 네 번째, 외모나 패션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다섯 번째, 말을 잘해서 같이 있으면 즐겁다는 소리를 듣는다.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라도 즐겁게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기 기분이나 표정, 몸짓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편이다.
이거를 이제 윌리엄 글라스라고 하는 분은 5가지 욕구 중에 쾌락의 욕구라는 게 있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 있는데 이것이 과도할 경우에 또한 이러한 자기애성으로 아니면 또 연극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5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연극성 인격장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연극성 인격장애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모친과의 애착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분리시킬 때는 분리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법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너 힐링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적 치유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내적 치유는 가족과의 관계나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었었던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는 것을 우리는 내적 치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적 치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거든요. 이거를 치료를 해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모친과의 애착관계나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안정 애착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굳어진 생각이나 행동이 구체적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호하게 생각하는 내담자의 어떤 사고방식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중심의 사고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부적응적인 세상에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직면시키고 도전시키고 그리고 검증해주고 또 행동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피해 문제를 그리고 어떤 안 좋은 부정적 문제들을 직면시켜주고 또 앞으로 그러면은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 해결 기술 훈련 등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기법들이 바로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행동치료는 인격장애를 치료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을 치료하는데도 인지행동치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치료 기법이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도록 고백하는 일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또 이러한 인격장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싶으면 아까 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대입을 시켜서 검사를 해보면 60% 이상이 나올 경우에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나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는 타인을 한번 점검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나 애정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늘 어머니의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의존성 및 연극성 성격이 되었습니다. 저의 내면은 늘 인정 욕구와 애정 욕구가 강해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과도하게 나를 드러내는 일들로 관계성의 실패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거절감으로 인한 분노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극성 인격장애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